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20만 원입니다.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몰래 스마트폰의 성능을 떨어뜨린 애플에 대한 소송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오늘 미국 애플 본사하고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데요. 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50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1인당으로 따져보면 220만 원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다른 법무법인이 오늘까지 모집하는 소송단이 또 있는데요. 어제까지 3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은 정확히 말하면 공동으로 하는 소송일 뿐입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 분야만 집단 소송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런 제조품 관련 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서 수입 경유차, 배기가스 조작, 또 지금 반도체 회사 인텔의 CPU 보안 결함 등등 집단 소송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나는 환경을 감안해서 이 집단 소송의 제조업까지 포함시키는 완벽한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바로 응답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앞으로 개인 회생의 변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달라지는 개인 회생제도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회사채하고 기업어음의 차이는 또 뭡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투자를 좀 하려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인데 오늘 이 질문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리스로 살 거냐, 장기 렌트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할부로 살 거냐, 차 살 때마다 고민되시지요?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 이 내용도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가상화폐 시장, 네. 이걸 가상화폐라고 불러야 되는지, 네. 암호화폐라고 불러야 되는지 논란도 좀 있긴 하던데. 그리고 뒤에 화폐를 붙이는 거가 맞는지도 사실은 논란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름을 뭘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미 가치평가가 되어 있는 거라서 네. 모호하긴 한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가상화폐라고 할 때도 통용이 있고, 가상화폐로 네. 돼 있으니 암호화폐라고 부를 때도 있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워가는 것 같아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일단 시작했는데 네.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급등을 했고 네. 가치는 올라 있는데 이게 시장을 이 거품이 많이 꼈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품이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에는 자산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에 빨리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거래소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당장은 어제 새로운 소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무당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어제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하고 3위 업체인 코인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어제 착수를 했고 네. 본사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진 거래라는 얘기가 어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원이라는 회사는 마진 거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이걸 해왔었는데 네. 이거의 불법성 여부
여부도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고 경찰 조사가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 거래는 거의 도박하고 같다 이렇게 경찰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마진 거래예요? 일단 예전에 한번 제가 처음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량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을 넘어서고 뭐 시총도 넘어섰습니다 하면서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매도가 허용되는 시장이에요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진 거래가 그 공매도 보통은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다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일정 예치금이 있다라고 하면 가상화폐 가격에 미래 가격에 베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장 일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서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서 돈을 잃거나 돈을 따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예. 내가 가상화폐를 안 갖고 있어도 네. 빌려서 팔고 나중에 내려가면 사서 갚아줄게요. 전혀 안 이렇게 할수 갖고 있는 있으면 거고. 안 되고 아까 제가 예치금을 갖고 있어야 그렇겠죠, 된다고 당연히. 했잖아요. 얼마간에 그러니까 제가 공매수나 공매도를 하는 금액의 한 10% 정도의 예치금이 있다라고 하면 네. 미래 가격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쉽게 것이죠. 얘기하면 코인을 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돈이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 1억 원어치 코인을 사고 싶습니다 해도 뭐 해보시죠. 일주일 후에는 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식 시장에서는 네. 선물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뭐 3년물, 뭐 3개월물, 뭐 몇 개월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물이라는 미래 가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상품 자체가 존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라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게 그 주식 시장에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하면 네. 훨씬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스템을 여기다 만들어서 얹어놓은 상태였던 거죠. 가능은 그래서 했겠죠. 거래소에는 사람들이 살려고 돈을 많이 싸갖고 와서 맡겨놨을 거고 그 돈은 네. 늘 금고에 그냥 쌓여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돈 꺼내다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늘 거래소 금고 안에서 있는 거니까 거래라고 하는 건 그 거래소 안에 있는 코인이나 돈을 각자 사람의 이름에 있는 칸에서 이 칸에서 빼서 저 칸에다 넣어주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언제든지 쓰려면 쓸 수 있겠죠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었을 뿐 사실 이미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대상만 바꿔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그래요. 거는 뭐 쉬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쪽이나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박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이렇게 허용이 돼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미래 너 오를 것 같아 오르는 사람 베팅해 내릴 것 같아 내리는 사람 베팅해 해가지고 그 베팅 금액에 상응하는 걸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도박과 똑같다라고 지금 보고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침에 제가 이 마진 거래 때문에 그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소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몇 명 해봤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큰 곳들은 대부분 다 이 마진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코인원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코인원에 이런 조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좀 대형 거래소에도 똑같은 그 혐의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간 거래소 입장에서는 실제 그 코인 거래 플러스 마진 거래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마진 거래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량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약간은 이 마진 거래의 영향이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사실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코인 가격이 더 비싼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 마진 거래가 아마 영향을 미친 것일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를 허용하자는 쪽에서 보면 방금 얘기했던 그거 네. 증권사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할 때는 그게 허용이 되고 왜 코인 거래할 때는 그걸 도박이라고 보느냐라고 반론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항상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허가 받은 기관만 그래서 하는 거고 그게 그렇습니다. 라이센스라는 네.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게 이상하고 불공평하긴 하죠. 왜 저기는 허가를 하고 나는 허가를 안 해주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금융의 규칙이라서 그걸 받아들여 왔는데
논란이 좀 있겠어요. 요즘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댓글들을 보니까 아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인원 측에서도 이미 자신들이 마진 거래를 할 때는 나름의 법률 검토를 다 통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률 검토라는 게 그 법률을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검토한 것과 네. 또 상대방에서 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규제하고 뭐 할 수 있는 법의 틀이 지금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당국자나 지금 경찰 쪽에서도 여기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이야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자본시장법으로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박 혐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고요. 예.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유사수신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너넨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본시장처럼 했어라는 혐의를 앞으로 적용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사실 대화할 때 종교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마라. 서로 토론하면 싸우기만 하지. 그렇죠. 결론 안 난다.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코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코인 반대론자와 네. 빨리 단속해서 없애야 되는 쪽과 아니 이걸 왜 없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라는 쪽이 토론을 하면 잘 감정만 상하는 것 같아요. 미래 기술이고 이걸 네. 놓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마치 뒤떨어질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정부의 고민은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버블이 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버블이 꺼졌을 때 올 수 있는 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아보고자 하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를 채굴을 해내서 거기서 자산 가격에 그 급등이 있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다 외국에서 사들이고 나중에는 이 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당국자들은 더 컸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네요. 네. 내용이 궁금할 텐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게 좀 들어 있었습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되겠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많은 중소기업들하고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이라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예.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그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해서 결국에는 투자자들도 그 수익을 같이 나눠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라고 보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정부가 불쏘시개가 돼서 이 지수를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것을 보면 시장 문턱을 많이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쉽게 상장할 수 있게? 상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이익을 3년 동안 지속해서 내왔어야 되고 상장할 당시에 자본 잠식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성장력이 어느 정도 담보된다라고 하면 당장 이익이 안 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서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미 테슬라나 뭐 이런 그 상장 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테슬라 상장 규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손실은 보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에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투자자들이 그래 상장이 됐으니까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실적을 못 내면 손실을 많이 보니까 상장시키는 기업에게 너네가 상장시키는 가격보다 만약에 주가가 2, 3년 내에 많이 떨어지면 주관을 한 증권사한테 너네가 그 주식 다 사줘야 돼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관사들은 그게 무서워서 상장시킬 만한 기업들도 못 상장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규제도 좀 완화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나쁘게 보면 그럴듯한 스토리가 있으면 다 상장된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럴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시장에서 선별을 해야내는 부분이고 또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래에 베팅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서 나중에 그 손실도 같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이 다 올려놓을 테니까 현명한 투자자들이 알아서 잘 골라서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이 같은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코인 투자자들도. 네. 또 코인 얘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코인을 보면 저렇게 무분별한 투자자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정부의 뜻인데 네.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면 코스닥 주식은 기업들에게는 막 맡기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전 심사라든지 아까 예. 말씀하신 주관사라든지 이쪽이 얼마나 그 가치를 잘 평가를 해서 올려주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간 그동안 그런 혁신을 일으킬 기업들은 자금은 모아야 되고 회사는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런 창구가 좀 부족했다는 점에서 거기에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네. 코스피 종목과 네. 코스닥 종목이 코스닥 시장이 잘 안 살아나는 이유가 우리나라 지수가 대부분 이 거래소 종목, 코스피 종목으로만 주로 이루어져 있고 코스닥 지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잘 투자를 안 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연기금들이 그쪽에 투자를 좀 할 수 있게 코스닥 종목들도 꽤 많이 들어있는 대표 지수를 하나 만들어주자. 그러면 예. 연기금이 그 지수 안에 들어있는 건 적어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건 좀 현실화됐어요? 2월에 지금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브리핑을 하면서 나온 얘기는 그 지수에는 총 700개 정도의 종목이 포함돼 있고 네. 그 안에 코스닥은 한 23%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150개에서 한 170, 80개 정도의 코스닥 종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단순하게 회사 규모만 보고 그 종목들을 고른 게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50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 코스닥에서는. 예. 예. 그 ROE라 그래서 기업 이익률이죠. 예. 이익률이 좋은 기업들. 그다음에 거래량이 좋은 기업들 뭐 예. 이런 여러 가지 수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700개 정도의 기업을 선택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를 근간으로 해서 또 다른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면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그 지수를 따르게 하면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3천억짜리 유관 기관들이 돈을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코스닥에만 투자하게 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는 벤처 펀드라 그래서 장외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 것도 열어주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 펀드에게는 공모주라 그래서 IPO하는 신주 물량을 30% 우선 배정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런 거는 예.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나중에 상품이 나온다면 조금 뭐 고려해 볼 만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본사 임원이 네. 우리나라 방통위원장을 찾아왔다던데 무슨 이슈가 있나 봅니다. 페이스북하고 SK 브로드밴드가 한 차례 싸움이 있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저 유선 초고속 예. 인터넷 서비스 그죠. 업체죠. 예. 망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최근에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동영상 같은 게 많이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동영상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통신망을 쓰는 데 있어서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고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예, 사용자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잠깐 동안 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 캐시라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캐시 사용과 관련돼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캐시 서버를 늘리는데 뭐 페이스북도 조금 뭐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그 SK 브로드밴드하고 다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사용해서 SK 브로드밴드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는 걸 페이스북이 막아버렸습니다. 일부분 속도를 늦추는 뭐 네.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망 중립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방통위 쪽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초고속 인터넷 업체는 페이스북한테 교통 유발 부담금 내라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거 내고 싶지 않다. 끊으려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끊어라 하는 건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방통위가 조사에 나섰고요.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지금 고위급 임원이 들어온 건데 네. 그 캐시 사용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망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예. 그 임의적으로 아까 속도를 늦추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방통위 쪽에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면 혹은 뭐 휴대폰을 통해서 보면 사용료를 누가 내야 되는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네요 결국은. 페이스북 이외에도 이제 구글이나 다른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그러네. 어떤 식의 결론을 내느냐가 향후에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죠. 네.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이영호 씨가 어제 회사채하고 주식에 대한 설명을 어제 드렸는데 그건 알겠는데 회사채하고 기업어음은 또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도 돈이 필요하면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저 1,000만 원만 좀 빌려줄래? 6개월 후에 꼭 갚을게. 나 알잖아. 이렇게 돈 빌리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대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심사 받고 그렇게 해서 빌리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기업어음이라고 하는 걸 발행해서 잠깐 돈 좀 빌려주세요. 얼른 쓰고 갚을게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정식으로 대출 받듯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기업이 돈 필요할 때 쓰는 방법인 건 마찬가지인데, 기업 어음은 그냥 대표이사가 도장만 찍으면 그냥 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고 만기도 1년 이내로 짧은데, 회사채는 발행하려면 이사회 결의도 해야 되고 또 신용평가도 따로 받고 등급도 받아야 되고 만기도 상대적으로 길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친구한테 잠깐 빌리면 간단한데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이것저것 서류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어음은 기업 입장에서는 친구한테 잠깐 빌리는 돈 같은 거고, 회사채는 은행 가서 정식으로 대출 받는 거고, 뭐 그렇게 구별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럼 다들 기업어음 발행해서 쉽게 돈 조달하지 왜 굳이 복잡하게 다들 회사채를 발행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시죠? 당연하죠. 근데 이건 돈 필요하면 그냥 친구한테 빌리면 되지 왜 어렵게 은행 가서 도장 찍고 심사받고 그러세요? 라는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친구가 잘 안 빌려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은행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업어음 발행해서 돈 조달하고 쓰고 하면 간편하고 늘 좋은 걸 알지만, 웬만큼 신용도가 높거나 유명한 회사 아니면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돈 조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어음은 그냥 그 회사 이름만 보고 믿고 사는 그런 성격이 강해서요. 별로 안 유명한 회사는 정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신용평가도 받고 그래야 외부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기업어음도 가끔씩 이렇게 부도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동양그룹 기업어음이 부도가 났었죠. 동양그룹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들도 빌려주다가 점점 위험해지니까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도 오히려 해줬던 것도 회수하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동양그룹이 회사채를 찍어도 잘 안 사주고 하니까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동양증권이라는 계열 증권사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팔았죠. 마치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카드론도 막히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렸다가 못 갚은 거하고 비슷한데, 정리해보면 그래서 회사채나 기업어음이나 기업이 돈 빌리고 꼭 갚겠다고 쓴 각서 또는 차용증인 건 마찬가지인데, 회사채는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쓴 대출 계약서고, 기업어음은 그냥 돈 빌렸다는 각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 다 갚기는 갚아야 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빚은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빚 다 갚기는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빚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하고 새 출발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인데, 지금까지는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5년 동안 돈을 꾸준히 갚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는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 내용 좀 알아보려고요. 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이코노믹 리뷰의 양인정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믹 리뷰 양인정 기자입니다. 예, 이게 뉴스를 듣다 보면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절차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뭐 파산을 허가받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 두 가지가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개인회생은 이제 자기 소득으로 가지고 그 일정 기간 변제를 해나가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예. 그 개인 파산은 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 번에 나눠주고 남는 빚을 그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양쪽 다 둘 다 빚을 일정 부분만 갚고 탕감해 주는 건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돈벌이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이렇게 해서 갚으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나머지는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거고, 네. 개인 파산은 소득 자체가 없으시니 지금 자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만 갚고 일단 새 출발 바로 하세요,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소득 있는 직장이나 공무원들이 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지금 있는 돈 중에서 일부만 갚고 바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3년, 5년 동안 열심히 소득에서 일부를 갚는 것보다는 파산을 하는 게 하는 입장에서는 더 빨리 새 출발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본인이 뭐, 선택할 수 있습니까? 네네.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법률에 그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하고 파산할 수 있는 자격법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소득이 있는데 개인 파산을 들어가게 되면 개인 파산은 안 되는 거죠. 파산을 이제 허가받기가 더 어렵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있는 분은 좀 갚으시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 빚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한 네. 달에 돈벌이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200만 원을 다 갚아도 이거 다 갚으려면 한 5년 가까이 걸릴 텐데 한 달에 그렇습니다. 200만 원 벌면 생활비로 쓰는 돈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그렇습니다. 유지하려면 네. 그러면 결국은 네네. 못 갚는 상황일 텐데 5년 안에도 대개 네네. 그 정도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갚으라고 하고 끝내줍니까? 개인 회사가 하는 경우는 이를테면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월급에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활비를 빼주는 거거든요. 네. 이 경우에 만약에 혼자 살고 특별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법원에서 1인 생계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줘요. 한 달에 그 그러니까 정도는 본인이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200만 원 월급이 있다면 100만 원은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 100만 원을 기존에는 60개월 5년 동안 갚았던 거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을 갚고 채무 중에 4천만 원은 이제 탕감을 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갚아나가는 5년 동안에 또 이자가 불어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총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1억 원이라면 일단 그거는 거기서는 일단 스톱이고 그 중에서 그 1억 원을 다 갚을지 아니면 일부만 갚을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소득하고 생계비 뭐 이런 게 이제 좌우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쯤 버시면 100만 원은 생활비 쓰셔야 되니까 이것까지 갚으라고 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고 나머지만 네네. 가지고 5년 동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 5년이라는 기간이 3년으로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갚는 게 너무 길다 이렇게 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법이 개정돼서 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3년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앞에 이제 예에서는 그러니까 3년 36개월 3,6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이제 면책받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갚아야 할 기간이 단축되면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지 마시고 150만 원씩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200만 원이면 그중에 예, 그렇습니다. 기간 단축으로 금액이 커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채권자들은 채권 받아야 될 금액들이 감면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그럼 기간이 줄어든 거면 빚을 진 분 입장에서는 좋아진 거고 반대로 빚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1억 원 받아야 될 돈 중에 한 6천만 원 정도는 이 예시에서는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한 3천만 원 남짓만 받고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안 좋겠네요. 그분들 입장에서. 네, 뭐 그런 측면인데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이게 무조건 3년은 아니고요. 예. 이 개인 회생이 자기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예에서도 이분이 뭐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3년을 변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4천만 원을 넘겨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41개월 4,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재산만큼 이상은 갚아야 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3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재산이 없는 분들에 예. 해당이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개는 뭐 어떤 취지인지도 알겠고 돈이 없는 분들한테 자꾸 달라고 해봐야 그게 잘 답도 안 나오고 하니까 빨리 새 출발하게 하겠다는 네네. 취지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네. 문제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국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 네네. 빌려준 채권자가 좀 양보해서 참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도와주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 갑니다만 그런 분들을 네네. 도와주려면 우리 사회가 도와주고 국가가 도와줘야지 돈 네네. 빌려준 분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걱정은 혹시 안 나옵니까? 뭐 이제 사실 이제 가계부채 대책에 보면 이제 뭐 그런 이제 정책들, 뭐 채무를 소각해주는 뭐 이런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국가가 이제 나서서 해주는 일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그 채무자의 이제 경제적 갱생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채권자를 좀 상대적으로 희생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난 그럼 돈 더 안 빌려줘야지 이제 이렇게 나올까봐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대출 심사를 상환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따져보는 보겠습니다. 그런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언제부터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서울회생법원 발표에 따르면 8일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서울 같은 지역은 이제 8일부터 이달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달 중에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정이 딱하시니 3년 동안만 갚으세요라고 하는 판결도 나올 수 있다. 아예 이제 신청을 할 때 3년의 변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을 하고요. 네. 이미 이제 끝난 분들도 그 발표에 의하면 3년을 일단 변제를 했으면 예. 그 시점에서 단축하는 그
수정 신청서를 내라 이런 그래요? 내용의 발표가 있었네요. 그럼 그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5년짜리 그 회생 프로그램을 밟고 있던 분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3년 이상 난 갚았는데 이게 새 제도가 한 5년 전에 있었으면 저도 이미 이제 새 출발했을 텐데 앞으로 네네. 저는 왜 2년간 더 갚아야 됩니까? 하면 그분도 탕감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회생 절차에서 변제 중인 분들도 네. 일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3년의 이제 단축 그 적용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다들 신청을 하시겠어요? 즉 지금 5년 프로그램 밟고 있는 분들도 그럼 나는 그렇습니다. 3년만 네. 갚으면 되는 거면 일단은 그렇게 신청만 하면 다 3년으로 멈춰줍니까? 아니면 또 심사를 해야 됩니까? 신청도 하고 심사도 다시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서울 법원에서 이제 발표가 난 거라서요. 네. 다른 지역 법원들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서울 다르고 지방 달라요? 네, 이게 지금 그 현행 법률은 이제 6월부터 사실은 시행을 하는 건데, 네. 그 실무 이제 그 규정을 바꿔서 이제 이달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만. 법원은. 네네. 예. 근데 다른 뭐 지역 법원들은 아직 뭐 그런 발표가 없어서요. 그럼 기다리면 6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는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룰이고. 이제 법이 이제 명문으로 이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새 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네네. 회생을 절차를 밟았던 분은 3년 또는 5년 동안 열심히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고, 파산을 결정받은 분은 그 자리에서 자산을 정리한 후에 바로 새 출발을 그렇습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 바로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은행 가면 새 출발하셨으니 이제 똑같군요. 돈도 네네. 빌려주고 신용카드도 터주고 바로 해요? 네네. 아니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용정보에 관련된 그 규정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거치신 분들은 공공기록이라는 그 기록이 남는데요. 네. 이게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나야 되고 파산은 7년이 지나야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신용을 다시 좀 쌓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5년이면 네네. 그 3년 내지 5년 동안 열심히 빚 갚고 새 출발을 했더라도 그 그렇습니다. 시점부터 5년 동안은 그 기록이 남아서 신용카드를 못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파산은 7년. 새 출발을 해주면서 이건 또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이게 여신이나 뭐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 좀 이게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한 번쯤 그러니까 주원구 씨처럼 그러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 좀 꺼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빚은 제도에 의해서 청산을 해드리되.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신용에 관련된 또 빌려드리지는 부분들은 않겠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가 봐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새 출발해서 경제생활 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좀 전향적으로 금융기관도 보면 좋을 텐데 그거 그거야 사기업들한테 필요하겠죠. 하라고 하는 거니까 쉽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동안 새로 새 출발한 분들도 신용카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제도는 있어요? 예, 서민금융 쪽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개발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 뚜렷한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사채 시장이 좀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좀 더 고치거나 손보면 좋겠다 싶은 그 취재 현장에서 들여다보신 부분 혹시 있으세요? 예, 그 파산법 쪽에는 개인 파산은 좀 많이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개인 파산한 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것보다는 일정한 거주지의 보증금 정도는 그거를 좀 증액을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남겨두고 파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좀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전세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있던 분이 빚이 네네. 한 2, 3억 돼서 난 도저히 이 빚 못 갚겠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고 그래서 네네.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럼 그 전세금 7천만 원은 내놓으시고 새 출발하세요. 그런다는 겁니까? 예, 현행 법률 한 3천 정도까지는 좀 보고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적다고 보는 거죠. 알겠어요. 거주의 안정을 좀 그렇죠.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딱 받고 나면 내 재산은 3천만 원 남는데 네네. 이걸로 어디 방 하나 구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이 그렇죠. 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것도 현실화해야 된다. 그것도 다른 지원 제도는 없나 봐요. 예, 아직까지는 없고 법률이 좀 그 면제재산이라는 부분을 좀 예.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일자리도 없고 돈도 지금 하나도 없는 분인데 네. 그걸 나라에서 안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그분은 그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죠. 파산을 신청했을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돈벌이가 네네.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이런 부분 그 개인회생 단축한 것처럼 파산 신청하는 분들에게 면제재산을 좀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한테는 좀 가혹한 것 같고 국가가 해주는 건 또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사실 국가가 도와줘야 될 분들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코노믹 리뷰의 양인정 기자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면 뭐 모아둔 돈이 있어서 현금으로 차값 다 내고 사면 간단하고 좋긴 한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할부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장기 렌트카라고 해서 또 할부나 리스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도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친절한 하나 씨,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할부는 뭔지 알겠어요. 네, 그렇죠. 3천만 원짜리 차를 30개월 할부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내 차. 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리스하고 렌트도 보면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포함 사항이 좀 다릅니다. 일단 리스는 금융회사가 자기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고객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거잖아요. 네. 이때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차량 가격의 이자 그리고 각종 세금을 더한 돈을 나눠서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도 리스 회사가 내는데 네. 그 세금은 당연히 그럼 고객이 또 리스 회사한테 주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리스는 자동차 보험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요. 이거는 내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은 따로 들어야 된다.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렌트카는요? 렌트카는 차량 가격에 네. 각종 세금 그리고 자동차 보험 그리고 정비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나눠서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없는 분들은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조차 가입할 돈이 없다 나는. 그러면 그렇죠. 렌트카를 신청하면 그 안에 월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대신 한 달에 내는 돈은 좀 많겠으나 그렇죠.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공짜는 없지만 일단은 렌트카 회사가 다 내고 네. 그걸 나한테 매달 청구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포함되는 게 많으면 많이 내는 거니까 네. 뭐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할부 같은 경우는 차를 오래 타는 분들 같으면 할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다만 뭐 3, 4년 주기로 차를 좀 자주 바꾸는 분들은 리스나 렌트 같은 걸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예. 그런데 리스나 렌트는 나중에 빌려 타고 나서 회사에 그 차를 반납할 거냐 레스 회사나 렌트카 네. 회사에 아니면 네. 돈을 내고 인수를 할 거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처음 계약할 때 인수하면 그 차 가격이 얼마인가 미리 나옵니다. 그게 거의 중고차 시세거든요. 그러니까 3년 후에 내가 이 차 팔면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원 단위로 미리 나온다. 네, 그래서 그 인수 가격이랑 매달 내는 돈을 좀 계산해 보고 할부로 샀을 때랑 뭐가 더 대강. 유리한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셔둘 게 나중에 빌려 타다가 계약 끝나고 인수할 때요. 인수를 하게 되면 내가 중고차를 산 거나 마찬가지라 각종 세금은 또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을 좀 그 말은 비교할 때 알아두시면 취득세 이런 거 그렇죠. 차 살 때. 네. 그거야 차 사면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차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할부로 사든 현금으로 사고 한 3, 4년 후에 팔겠다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이 중고차 값 얼마 받을지 아직 모르는데 네.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로부터 그 차를 빌려서 쓰면 3년 후에 정확히 얼마를 내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는지 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알 수 있다. 네. 명의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스나 렌트는 빌려서 타는 거니까 그 회사 명입니까? 아니면 내 명입니까? 금융회사나 렌트회사 명의로 돼 있겠죠. 예.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할부를 사서 차가 내 명의로 됐다면 내 재산으로 잡혀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같은 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리스나 렌트는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하는 일은 건강보험료 올라갈 일은 없다. 없어지겠죠. 다만 리스는 내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고요. 렌트는 렌트회사 명의로 된 단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이유가 네. 자가용 굴릴 정도 되시면 좀 부유하시네요. 건강보험료 더 내세요라는 취지라면 네. 자가용 굴린다고 다 부유한 분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이 이러면 리스 차를 빌리나 렌트 차를 빌리나 그분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지. 그렇죠. 할부나 현금으로 샀다고 이건 당신 차니까 건강보험료 더 내라고 하고 렌트카나 리스는 똑같은 차 빌려서 타는 건데 그거는 네. 명의가 안 잡힌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안 물리면 네. 어차피 보험은 자동차 보험은 다 가입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추적하면 이분 차 굴리시는구나 알 텐데 글쎄요 이거는 법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네, 형평성은 좀 맞출 필요가 있겠죠. 네. 건강보험료 안 된다는 이유로 그 리스나 렌트 회사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자동차 보험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도 달라집니까? 그렇죠. 무사고 경력이라서 보험료가 평소에 좀 쌌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렌트카 회사에서 들어주는 보험을 적용받는다면 좀 더 비싸질 수 있어요. 아. 또 렌터카를 이용하는 동안은 기존 보험 계약을 중단했다가 나중에 네. 또 내 차 살 때 새로 보험을 드는데요. 아. 그때 또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경력을 인정 못 받으니까 따져보셔야 되고 반대로 좀 원래 좀 사고를 많이 내는 분이다 하면 렌트카가 렌트카. 거꾸로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쌀 수도 있겠죠. 네. 내가 평균보다 보험료 많이 낸다 싶으면 차라리 렌트카 회사로 넘어가서 그렇죠. 렌트카 회사의 보험료율을 그냥 인정받고 네. 난 나중에 그냥 새 출발하면 되는 거고 그동안 신용 많이 쌓아놓은 분들은 렌트카 회사로 가기 좀 아깝겠어요. 그렇죠.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리스는 어쨌든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차를 산 것이랑 똑같아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차값만큼 내가 돈 빌린 걸로 잡힌다. 네. 예. 그런데 렌트는 이런 영향이 전혀 없고요. 다만 렌트카는 하, 허, 호 이런 번호판을 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렌트카 네. 번호판은 다르고 리스는 번호판이 그럼 번호판으로는 리스 차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요? 네, 구별이 안 갑니다. 일반 번호판을 쓰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렌트카는 LPG 차량도 쓸 수 있어서 좀 네. 절약을 할 수 있고요. 또 영업용 차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5부제, 10부제 이런 거 적용받지 이것도 않는다는 참 장점이 이상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LPG 차량은 싸잖아요. 네, 그렇죠. 연료가 싸다는 거 말고는 특별히 뭐 또 좋을 건 없으니까 네. 싼 맛에 쓰는데 그럼 다 LPG 쓰지라는 것 때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분들만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렌트카를 쓰더라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신청할 때만 허용해 줘야지. 네. 제가 렌트카 빌려서 장기 렌터카 써도 LPG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업하는 분들의 뭐 조금 이득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니 네, 어쨌든. 그러면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다 허용해 주든가. 네. 사업하는 분들이 현금으로 차 사면 또 안 되죠. LPG 못 사죠. 그렇죠. 참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쭉 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렌트카가 다 좋네요. 즉, 내 명의로 차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 건강보험료도 안 올라. 네. LPG도 이용할 수 있어. 그리고 보험도 자동차 렌트카 회사 보험이니까 그동안 할증 많이 됐던 분들도 굳이 할증 보험료 안 내도 돼. 네, 또 신경 쓸 게 별로 없죠. 네. 또 정비도 해주고요. 그런데 뭐 매달 내는 돈은 비슷해요? 리스랑 렌트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예. 혹은 렌트가 좀 더 저렴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견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그건 해봐라. 비교는 해보셔야 될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로 하면 매달 내는 리스비나 렌트비를 사업 경비로 지출할 수 있어서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절약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죠. 할부로 사서 할부금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낸다 그러면 그거는 안 빠집니까? 근데 할부 구매도 마찬가지로 경비 처리가 되거든요. 돼요, 다? 네. 5년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예. 만약 3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샀다면 5년 동안이면 대략 매년 600만 원씩은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굳이 경비 처리해서 세금 덜 내려고 굳이 렌트카나 리스 살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즘 전기차도 요즘 인기인데 네. 전기차도 리스나 렌트가 가능해요? 리스나 렌트는 가능한데요. 인수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세가 낮게 책정이 되는 만큼 매달 내야 되는 돈은 좀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그것도 꼼꼼하게 알아볼 더 필요는 따져보셔야 있겠네요. 됩니다. 아, 네. 그것도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그냥 차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엔 돈 있고 공부도 이렇게 해야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20만 원입니다.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몰래 스마트폰의 성능을 떨어뜨린 애플에 대한 소송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오늘 미국 애플 본사하고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데요. 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50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1인당으로 따져보면 220만 원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다른 법무법인이 오늘까지 모집하는 소송단이 또 있는데요. 어제까지 3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집단 소송은 정확히 말하면 공동으로 하는 소송일 뿐입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 분야만 집단 소송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런 제조품 관련 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해서 수입 경유차 배기가스 조작, 또 지금 반도체 회사 인텔의 CPU 보안 결함 등등 집단 소송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나는 환경을 감안해서 이 집단 소송에 제조업까지 포함시키는 완벽한 집단 소송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바로 응답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월 11일 손에 잡힌 경제입니다. 앞으로 개인 회생의 변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달라지는 개인 회생 제도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회사채하고 기업어음의 차이는 또 뭡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투자를 좀 하려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인데 오늘 이 질문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리스로 살 거냐, 장기 렌트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할부로 살 거냐, 차 살 때마다 고민되시지요?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 이 내용도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이야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자본시장법으로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박 혐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고요. 예.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유사수신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너넨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본시장처럼 했어라는 혐의를 앞으로 적용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사실 대화할 때 종교 이야기는 가능하면 하지 마라. 네. 서로 토론하면 싸우기만 하지. 그렇죠. 결론 안 난다.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코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코인 반대론자와 네. 빨리 단속해서 없애야 되는 쪽과 아니 이걸 왜 없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라는 쪽이 토론을 하면 잘 감정만 상하는 것 같아요. 미래 기술이고 이제. 이걸 네. 놓치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마치 뒤떨어질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정부의 고민은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버블이 끼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버블이 꺼졌을 때 올 수 있는 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아보고자 하는 게 1번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를 채굴을 해내서 거기서 자산 가격에 그 급등이 있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다 외국에서 사들이고 나중에는 이 돈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당국자들은 더 컸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네요. 네. 내용이 궁금할 텐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어떤 게 좀 들어있었습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되겠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많은 중소기업들하고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이라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예.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그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해서 결국에는 투자자들도 그 수익을 같이 나눠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라고 보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좀 정부가 불쏘시개가 돼서 이 지수를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것을 보면 시장 문턱을 많이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쉽게 상장할 수 있게? 상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이익을 3년 동안
지속해서 내왔어야 되고 상장할 당시에 자본자 가상화폐 거래량이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을 넘어서고 뭐 시총도 넘어섰습니다 하면서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공매도가 허용되는 시장이에요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진 거래가 그 공매도 보통은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다 이렇게 불렸다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일정 예치금이 있다라고 하면 가상화폐 가격에 미래 가격에 베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장 일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서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서 돈을 잃거나 돈을 따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예. 내가 가상화폐를 안 갖고 있어도 네. 빌려서 팔고 나중에 내려가면 사서 갚아줄게요. 전혀 안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아까 제가 예치금을 갖고 그렇겠죠,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얼마간에 그러니까 제가 공매수나 공매도를 하는 금액의 한 10% 정도의 예치금이 있다라고 하면 네. 미래 가격에 대해서 베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코인을 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돈이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한 1억 원어치 코인을 사고 싶습니다 해도 뭐 해보시죠. 일주일 후에는 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식 시장에서는 네. 선물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뭐 3년물, 뭐 3개월물, 뭐 몇 개월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선물이라는 미래 가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상품 자체가 존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라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게 그 주식 시장에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하면 네. 훨씬 많은 거래량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스템을 여기다 만들어서 얹어놓은 상태였던 거죠. 가능은 그래서 했겠죠. 거래소에는 사람들이 살려고 돈을 많이 싸갖고 와서 맡겨놨을 거고 그 돈은 네. 늘 금고에 그냥 쌓여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돈 꺼내다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늘 거래소 금고 안에서 있는 거니까 거래라고 하는 건 그 거래소 안에 있는 코인이나 돈을 각자 사람의 이름에 있는 칸에서 이 칸에서 빼서 저 칸에다 넣어주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언제든지 쓰려면 쓸 수 있겠죠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대상만 바뀌었을 뿐 사실 이미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대상만 바꿔서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그래요. 거는 뭐 쉬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쪽이나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박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법으로 이렇게 허용이 돼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미래 너 오를 것 같아 오르는 사람 베팅해 내릴 것 같아 내리는 사람 베팅해 해가지고 그 베팅 금액에 상응하는 걸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도박과 똑같다라고 지금 보고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침에 제가 이 마진 거래 때문에 그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소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몇 명 해봤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큰 곳들은 대부분 다 이 마진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코인원만의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코인원에 이런 조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좀 대형 거래소에도 똑같은 그 혐의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간 거래소 입장에서는 실제 그 코인 거래 플러스 마진 거래에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마진 거래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량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약간은 이 마진 거래의 영향이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사실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코인 가격이 더 비싼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 마진 거래가 아마 영향을 미친 것일 것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를 허용하자는 쪽에서 보면 방금 얘기했던 그거 네. 증권사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할 때는 그게 허용이 되고 왜 코인 거래할 때는 그걸 도박이라고 보느냐라고 반론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항상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허가받은 기관만 그래서 하는 거고 그게 그렇습니다. 라이센스라는 네.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게 이상하고 불공평하긴 하죠. 왜 저기는 허가를 하고 나는 허가를 안 해주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금융의 규칙이라서 그걸 받아들여 왔는데
논란이 좀 있겠어요. 좀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한 댓글들을 보니까 아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인원 측에서도 이미 자신들이 마진 거래를 할 때는 나름의 법률 검토를 다 통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률 검토라는 게 그 법률을 놓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검토한 것과 네. 또 상대방에서 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규제하고 뭐 할 수 있는 법의 틀이 지금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마구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당국자나 지금 경찰 쪽에서도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가상화폐 시장, 네. 이걸 가상화폐라고 불러야 되는지 네. 암호화폐라고 불러야 되는지 논란도 좀 있긴 하던데. 그리고 뒤에 화폐를 붙이는 거가 맞는지도 사실은 논란입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이름을 뭘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미 가치 평가가 되어 있는 거라서 네. 모호하긴 한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가상화폐라고 할 때도 통용이 있고 가상화폐로 네. 돼 있으니 암호화폐라고 부를 때도 말씀드릴 있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금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워가는 것 같아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일단 시작했는데 네.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급등을 했고 네. 가치는 올라 있는데 이게 시장을 이 거품이 많이 꼈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품이 갑자기 사라졌을 경우에는 자산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전에 빨리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 단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거래소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당장은 어제 새로운 소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무당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어제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하고 3위 업체인 코인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어제 착수를 했고 네. 본사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진 거래라는 얘기가 어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원이라는 회사는 마진 거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이걸 해왔었는데 네. 이거의 불법성 여부도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고 경찰 조사가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진 거래는 거의 도박하고 같다 이렇게 경찰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은 거래요? 일단 예전에 한번 제가 처음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